세월의 나이를 슬퍼하지 마라. 진정 슬퍼해야 할 것은 마음의 나이다.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재건에 정신적으로 큰 역할을 한 양명학자 야스오카 마사히로는 그의 저서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에서 잔치상에 올리는 새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환갑이나 칠순처럼 장수를 축하하는 자리에는 새우가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허리가 굽은 노인의 모습과 비슷한 까닭이라 여겼는데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답니다. 새우는 죽을 때까지 허물을 벗는 생물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새우는 허물을 벗고 성장해요. 탈피가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새우는 살아있는 한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노인의 잔치상에 새우 요리를 올리는 것은 새우처럼 평생 허물을 벗고 성장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누구나 꿈이 많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이런저런 소원을 잿갈 거리죠. 그러다가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인생의 목표가 대단히 좁아집니다. 회사에서 승진이나 안정된 내 가게짜리 하나와 같은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평균 수명 100살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30살이라고 해봐야 이제 전체 코스의 3분의 1도 채 오지 않은 셈입니다.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은 35세 전업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소리꾼 장사익은 45세 가수로 데뷔했으며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의 저자 서진규 씨는 58살에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끊임없이 노력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기회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좌절 따위는 휴지통에나 버리고 여러분의 꿈을 향한 공부에 매달렸으면 합니다. 지금 뒤처졌으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6, 70년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365 공비타민 노인의 잔치상과 새우 요리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이클 싱어가 어떻게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죠. 그는 평범한 경제학과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요. 사실 이건 우리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잠깐만 우리 내부로 귀를 집중해서 열어보면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오지요. 이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면요,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시험 직전에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머릿속에 유행가 가사가 막 들려오지 않나요? 후크송입니다. 자꾸 생각나죠. 후크송이라는 말 자체가 후킹,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노래니까요. 아무튼 머릿속에서 노래가 들립니다.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가 들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잠깐 노래가 멈추면 아 다행이다, 노래가 사라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면 머지않아 또 노랫가락이 들려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있으시죠? 이런 내면의 소리를 한 번 접한 마이클 싱어는 그 소리를 잠재울 방법을 찾다가 어느 불교 명상책을 우연히 읽습니다. 그리고 스승도 없이 거기서 시키는 대로 명상을 따라해보죠. 명상의 요체는 일단 당장 무조건 실천하는 데 있음을 알았기에 스승을 만날 때까지 혹은 적당한 장소를 접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합니다. 하루 10분, 20분 혹은 30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배꼽 부분까지 숨이 들어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무하고 소리를 읊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명상에 조금씩 재미를 붙이다가 호숫가 옆에서 2-3시간 정도 깊은 명상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이 호숫가의 경험을 겪은 뒤에 그는 보다 명상을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마이클 싱어는 결혼을 일찍 했는데, 물론 그때 기준으로 미국에서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것이 일찍인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마이클 싱어의 아내가 이혼을 통보합니다. 역시 삶은 만만하지 않지요. 명상을 한다고 곧장 막 부와 행복이 굴러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혼을 한 후에 혼자가 된 싱어는 더 틈틈이 명상을 해요. 그리고 대학원이 방학이 되었을 때 학교에 나갈 일이 없어지자 집중해서 명상할 만한 장소를 물색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우연이 연달아 겹쳐서 멕시코를 선택해요. 그 우연이래야 별거 아니에요. 눈앞에 멕시코 지도가 자꾸 떨어져 있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연금술사에서 파울로 코엘료가 말한 표지인지도 모르지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 멕시코에서 싱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대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20대 초반의 남자, 혼자 낡은 차 한 대를 끌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멕시코에 가서 노숙을 하면서 여행을 다녀오기로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배낭 하나 짊어지고 중국 내륙에 있는 깊은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2달쯤 보내고 오는 식일 겁니다. 중국어를 아주 조금 할 줄 아는 상태에서요. 설레는 한편으로 당연히 겁도 나겠죠. 무장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숲속에서 혼자 자다가 들짐승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의 머릿속의 목소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위험하다. 큰일 날 수 있다. 가지 마라.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맞부딪혀 보겠다고 결심한 마이클 싱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지점에서 아셔야 할 것은요. 20대 초반의 마이클 싱어 역시 기댈 곳 하나 없는 타지 속으로 무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두려움을 안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역시 삶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마이클 싱어는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 현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처럼 똑같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을 애써 토닥이며 실제 삶과 부딪혀 보았을 때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불안과 걱정. 하지만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따라간 뒤에 펼쳐지는 삶의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뒤에 스스로 깨닫는 말. 내가 미리 생각했던 것은 언제나 틀렸었구나. 삶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 패턴은요, 사실 평생을 걸쳐 그 후로 마이클 싱어에게 반복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 자신의 삶에도 반복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말씀이 길어졌네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나는 명상을 하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명상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에 의미도 부여해 주었다. 내 삶은 매우 단순했다.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정기적으로 학교 수업에 나가는 게 전부였다. 교과서, 약간의 옷, 그리고 폴크스바겐 낡은 자동차 외에는 갖고 있는 물건도 전혀 없었다. 나는 갈수록 은둔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것도 아니다. 나는 나 자신 속으로 달려들어가고 있었다. 나의 의도는 언제나 분명했다. 나는 내 내면의 깊은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1971년의 여름이었다. 나의 여름 계획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오로지 더 많은 명상, 그것뿐이었다.
단 한 가지 의문은 그것을 어디에서 할까 였다. 그때가 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펼쳐지는 외부적인 사건들 속에서 되풀이하여 뚜렷이 나타나는 어떤 패턴, 주제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 싶다. 그것은 친구 한 명이 뜬금없이 멕시코에 가본 적 있냐? 라고 물어본 데서 시작되었다. 그는 멕시코가 얼마간 지내기에는 꽤 좋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그 후 바로 얼마 뒤에 나는 서점에 갔다가 누군가가 바닥에 놔두고 간 멕시코 여행 안내서에 걸려서 말 그대로 바닥에 자빠지고 말았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진짜 잠시 여행을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멕시코로 가는 것도 좋겠네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계기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였다. 내가 쓰고 있던 주유기 위에 누군가가 놓고 간 멕시코 지도가 떡하니 올려져 있던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한 신호였다. 나는 멕시코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사실 어디로 갈지는 나도 몰랐다. 멕시코는 꽤 큰 나라이지 않은가. 하지만 당시의 내 마음 상태로는 어디든 상관없었다. 친구들과 가족은 아무 목적도 없이 혼자서 멕시코로 간다는 사실에 못 믿어했다. 노상 강도를 조심해야 한다는 둥, 낯선 사람은 상대하면 안 된다는 둥, 경고와 걱정이 쏟아졌다. 내 스페인어 실력은 사실 교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겨우 초보 수준의 스페인어 실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나는 무작정 멕시코로 향했다. 운전을 하는 동안에도 나는 뱃속에서 무 소리를 내며 호흡에 주의를 집중했다. 머릿속에서 제잘거리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은 절대로 피하고 싶었다. 매일 밤 나는 숲속에 차를 세우고 명상을 한 뒤에 그곳에서 잠을 잤다. 이런 속도로 가다 보니 멕시코 북부의 중앙 지역까지 내려가는 데만 며칠이 걸렸고 결국 나는 그곳에 짐을 풀게 되었다. 하루는 멕시코의 깊은 시골 마을로 들어갔는데 밤에 차를 세워둘 숲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경사가 완만한 작은 언덕을 올라갔다. 울타리나 집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들판 가득히 옅은 안개가 자욱이 꼈고 아침 노을은 눈부신 색깔로 하늘을 물들였다. 나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야외에서 아침 명상을 했다. 그리고 그 푸른 언덕에서 몇 주를 보냈다. 명상과 요가를 하는 시간이 날마다 늘어났다. 마음의 소란은 조금씩 잦아들었고 내 마음은 평화로워졌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아침이었다. 자동차의 옆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다. 겁이 덜컥 났다. 드디어 노상 강도들이 나를 찾아낸 걸까? 문을 열면 땅 주인이 총구를 들이대면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을까? 하지만 차 문을 열자 내가 발견한 것은 그릇을 들고 있는 8살짜리 남자아이였다. 그가 뭐라고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했다. 겨우 알아들어서 해석을 해보니 이런 말이었다. 언덕에 사는 미국인에게 갖다 주라고 어머니가 이 우유를 주셨어요. 나는 크게 감동해서 아이에게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평소에 늘 그랬던 것처럼 나는 최악의 상황부터 상상했지만 사실 그것은 멕시코 오지의 이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베풀어준 친절이었다. 나는 머릿속의 목소리가 나를 세뇌해 놓은 것처럼 삶이 그토록 불안하고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내 기억으로는 삶이 펼쳐내는 사건들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긴 최초의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따져보면 차를 세워두고 몇 주 동안 홀로 명상할 그 완벽한 장소를 내가 미리 찾아 나서서 물색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남자아이의 그 친절한 방문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그것은 그저 삶이 내게 베풀어준 것이었다. 나는 그저 흐름을 따라갔을 뿐이다. 나는 점차 이 모든 경험을 삶이 주는 선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멕시코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나는 북쪽으로 종일 차를 몰아가다가 흙길가에 보이는 작은 호숫가에서 밤을 보냈다. 아침에 호숫가에 앉아 명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내면의 이 겁 많은 사람에게 굴복하지는 않을 참이었다. 명상에 더 집중하자 불안도 조금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들의 거친 콧바람 소리가 훨씬 더 가깝게 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고 가슴속은 걱정과 불안으로 방망이질을 쳤다. 나는 드디어 노상 강도가 내게 온 것이라고 확신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는 내 앞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말이 움직이는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사실 미칠 지경으로 대책 없이 무서웠다는 것이 당시의 정확한 내 상태일 것이다. 내 안의 모든 목소리는 이 명상을 당장 끝내고 눈을 떠서 내가 지금 어떤 위험 앞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나는 계획된 시간만큼 명상을 하자고 두려움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결심했다. 나는 저항의 의미로 두 눈을 더욱 질끈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나는 그 모든 공포의 드라마 한가운데에서 스스로에게 이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명상이 이어졌다. 말들이 내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말들의 숨소리며 간간히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바로 내 앞에서 분명하게 들려왔다.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눈을 떠서 앞에 있는 저 위협의 대상들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꾹 참고 명상의 시간을 모두 지켰다. 명상이 끝나고 마침내 눈을 떴을 때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말 2마리였다. 내 앞에 3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말에는 노상 강도라기보다는 카우보이에 훨씬 가까운 분위기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둘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안장에 걸터 앉아 있었다. 내가 눈을 뜬 것을 보자 이들은 스페인어로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다행히 이들이 하는 말은 분명 좋은 내용이었다. 나는 차츰 안도했고 내 안의 겁쟁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었다. 카우보이들은 저기 호수 옆에 주차해둔 자동차가 내 것이냐고 물었다. 질문을 들었을 때 내 머릿속의 목소리는 즉시 이들이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으니까 경계심을 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내면의 겁쟁이를 무시하고 기꺼이 친절히 답을 했다. 그러자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끌어올려 자기 말에 태운 뒤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다. 낯선 멕시코 사람이 모는 말 뒤에 그것도 수영복 차림으로 앉아서 달리는 것은 내게 일상적인 일이 결코 아니었다. 그렇게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 어떤 평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가득 채웠다. 너무도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만일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말을 들었더라면 나는 이런 멋진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 차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 카우보이들은 자신의 집에 나를 식사에 초청하고 싶다며 의사를 물어왔다. 나는 좋다고 답했다. 그리고 곧장 그 사람의 말을 타고 그의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을 구경하고 그 친구의 오두막을 구경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을 때 갑자기 그가 내게 말을 탈 줄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몇 년 전에 한 번뿐이지만 그래도 타본 적은 있다라고 답을 했다. 사실은 고작 12살 때 여름방학 캠프에서
튼튼한 안장 위에 올라탄 것이 마지막이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자기 말의 고삐를 내게 건네주더니 넓은 벌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이다. 소심하게 굴 타이밍도 상황도 아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의 발걸이에 샌들을 올리고 몸을 날려 안장에 올라탔다. 이런 일쯤은 맨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태도로 말이다. 나는 사실 평소에 탁 트인 들판에서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보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 늘 생각만 그랬다. 그런데 지금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멕시코의 한가운데서 그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참이었던 거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드는 틈을 타 말에 조금 익숙해진 뒤에 마치 바람처럼 그 너른 벌판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마을에서 나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다. 이제 헤어져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즈음에는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억났다. 나는 자동차 뒷좌석 아래에 넣어둔 현미와 말린 콩 보따리를 꺼내어 음식을 준비하던 여자들에게 모두 건네주었다. 그때 그들이 어찌나 고마워들 하는지 오히려 내가 울 뻔했다.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쌀 보따리를 그들은 엄청난 선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사람을 돕는 기쁨이라는 결코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삶의 교훈이었다. 떠나기 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내 자동차를 둘러싸고 작별 인사를 했다. 거의 한 달 동안 사람을 만난 적이 없이 침묵과 고독 속에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한 마을 전체의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니 아주 특별한 일이 따라온 것이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을 맞이했고 그것을 피하려는 마음의 목소리를 따라가지도 않았다. 하나의 엄청난 실험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부터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이클 싱어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서 멕시코에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것과 같은 경험, 삶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고 머릿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의 외침을 마구 내뱉어도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삶을 신뢰한 다음 삶이 주는 아주 특별한 선물에 감격하는 이 놀라운 패턴이 마이클 싱어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그것도 점점 더 커다랗게 펼쳐져 나갑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려고 예정한 것이 우리가 스스로 삶으로부터 얻어내려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멋진 질문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마이클 싱어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작성하는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